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합니다. 예정대로 내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수출 규제가 있을지도 주목해 볼 포인트입니다.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예고대로 오늘부터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갑니다. D-Day 28일이 됐는데요. 일본 정부가 일단 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수출 무역관리령을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앞으로 개정된 이제 수출 무역관리령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3년마다 한 번씩 받아오던 일괄 포괄 심사를 매번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식품, 목재를 제외하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라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3개월가량 90일 정도를 건건히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본은 이낙연 총리의 제안도 거절했죠. 앞서 이낙연 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사의미와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뜻도 분명히 했는데요. 어제 이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갖고 이 총리의 제안에 대해서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다 라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당장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놓을지는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렇다면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설 거냐 이럴 가능성 크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사실 한국 법원의 이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압수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걸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네. 이 문제 처리 과정을 좀 지켜본 이후에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서 일본 내 이 경제업계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산업계, 관광업계, 이 지자체들이 상당한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는 것도 일본이 이 추가적인 조치에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때리기로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를 본 아베 정권이 이 추가 보복 조치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 과감하게 단행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유무형의 추가 조치뿐만이 아니라 관세 인상이라든가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카드도 꺼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정부는 어쨌든 오늘입니다. 이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핵심 부품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 전략과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면 안 그래도 일본 많이 안 가기로 했는데 더 못 가겠네요.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물어볼까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소비 심리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보다 3.3포인트 떨어져서 2017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는데요.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거, 이 소비자들이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가늠해보는 지표인데 지수 100이 기준입니다. 100을 웃돌면 경제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낙관적임을,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나쁘지 않았죠.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5월부터 넉 달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 심리가 이 하락하고 있는 배경,
뭐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 분쟁, 여기다 이제 수출 부진에 따라서 주가 떨어지고 있고요. 환율이 오르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문제는 이런 대내외 변수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연말 이제 소비 심리가 반등하기도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풀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더 커지면 소비자들은 씀씀이를 더 줄입니다. 정부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 소비 심리가 주춤하자 이 돈 풀기에 나섰는데요. 이 100조 원 가량을 풉니다. 우선 저소득 470만 가구에 주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당초 법정 기한이 9월 30일인데 추석이 빨라졌죠. 20일 앞당겨서 추석 연휴 이전에 한 5조 원 가량을 앞당겨서 주기로 했고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추석자금 96조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보다 10조 원 가량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외에도 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이제 했다고요. 또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양당한 네, 연결이 조금 좋지 않아서 잠깐만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 심리가 사실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100조 원을 풀겠다. 이게 지난해보다 10조 원 늘어난 96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건데요. 아마도 금융권 기존 대출하고 보증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 원 증가한 56조 원이 지원되는 방식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보죠. 소장님. 네, 아까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좀 이어서 다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조 원 가량을 추석보다 당초 예상보다 법정 기한보다는 20일 앞당겨서 풀고요.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만기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추석자금 96조 원을 지원합니다. 네. 지난해보다 10조 원 가량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도 1조 원 가량을 판매합니다. 또 추석 연휴 동안 이 고속도로 통행료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말을 앞둔 이제 소비 살리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0조 원이 풀려서 좀 풍성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오늘도 한 10년 산 부부처럼 아주 안정적인 케미를 보여주시는 두 분입니다.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기분 좋게 오프닝을 시작했는데 딱 주제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강원도에서 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교 남학생 11명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심지어 일부 가해 학생은 불법 촬영에 협박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우선 그 팀장님께서 간단한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강원지방경찰청 산하에 있는 한 지역에 초등학생 그러니까 12살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 이 학생이 이제 엄마와 단둘이 살아요. 네. 근데 엄마는 또 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야간에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아이가 학교 결석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학교 상담 선생님이 왜 결석을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에 네. 이 아이 12세 된 초등학생 아이가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이제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무려 지난 3월부터 5월 달까지 3개월간 11명의 중고등학생, 재학생과 자퇴생들이
이 여학생을 번갈아 가면서 성폭행하는 사건인데 결국 학교 측에서 심각함을 깨닫고 네. 이제 경찰에 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이 사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너무도 끔찍하고 정말 그 말하기조차 불행한 이 그런 사건입니다. 아우, 세상에. 이걸 엄마가 몰랐었나 봐요. 밤에 일하시느라고. 엄마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또 그 상담관 등이 계속해서 시설 보호라든가 이런 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찰까지 한테도 좀 협조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경찰이 취재를 해보니까 아마 그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아동학대상의 방임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일한 보호자인데 지금 그렇죠. 보호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네요. 이게 정말 학생들이 저지른 특히 지금 피해자는 초등학생이고 가해자는 또 중고등학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전부 다 미성년자들인데 학생들이 저지른 일인지 싶을 정도로 정말 끔찍합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나쁜 녀석들이에요. 아주 못된 녀석들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이 여자애가 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부모의 공백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나중에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이전의 사건들이 아마 동네에서도 알려졌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단으로 린치와 공격을 가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얘네들이 이게 심각한 범죄라는 걸 몰랐을까? 저는 이걸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알았을 거다?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봐요. 다만 네. 이제 아마 이런 집단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날 때에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아마도 그 사건에 관련해서 이게 나쁜 범죄라는 건 알았지만 그중에서도 아마 의미 있거나 힘 있는 몇 명 아이들이 아마 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공범의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 이 공범의식이 생긴다는 건 내가 탈퇴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되는 하나의 또 역동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공모인지 주도인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런 무차별적 공격이 과연 범죄라는 걸 몰랐을까? 저는 그건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했던 이 끔찍한 상황이 진짜 나쁜 짓이고요. 이게 나중에 전체 상황을 좀 살펴보잖아요. 네. 저는 이게 전쟁 강간에 준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 강간요?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의 강간이라는 거는 이제 집단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강간 자체가 하나의 무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부모의 첫 번째 방임이 있죠. 이 엄마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 보호자가 했던 이 방임 역시 당연히 이건 공격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이전에 그 2명의 성인들의 강간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사회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강간이었고요. 네. 11명의 청소년이라는 건 또래와 선배들의 강간이에요. 네. 거기다가 교육 당국의 무관심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뭉치면서 사실상 4차 폭행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거의 이건 전 전쟁 강간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소식인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1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원을 쓰셔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연락 주시고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하셨거나 이 상황과 관련해서 뭔가 조언을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또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전쟁 강간이라고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장문의 유료 문자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8월에도 엄마의 지인인 남성 2명이 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했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치를 경찰이 했는데 엄마가 싫다. 못한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8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자퇴생 재학생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올해 3월부터 5월달까지 3개월간 이루어졌는데 네. 작년 8월에 엄마, 그러니까 이 아이 12세 된 아이 엄마하고 친하게 지내는 남성 2명이 있었어요. 지인이죠. 네. 이 2명의 남성이 엄마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간파를 하고 이 여학생을 이제 꼬드기는 형태가 돼가지고 결국 성폭행을 합니다. 이제
사실은 2세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법에 이제 저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전 이 부분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2명이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그중에 1명만 영장이 발부가 돼요. 왜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1명에 대해서는 조금 범죄 사실이 뭐 미진하다 이런 이유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2명의 성인 그것도 엄마의 측근 지인이 그 친구의 딸을 12세 된 초등학생을 이 성폭행을 했는데 1명은 기각이 되고 1명은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엄마의 돌봄이 미진하다고 해서 이 어린 초등학생을 성인 남성이 성폭행 강간을 하고 이런 형태가 결국 7개월 8개월 이후에 이 어린 여학생을 중고등학교 자퇴생 재학생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기 더군다나 아파트로 부모가 없는 사이에 불러들여서 성폭행을 했다. 세상에. 지금 이 소년법 폐지 논란이 왜 되냐면요. 우리 인천 초등학생 사건 때 어떤 게 있었어요? 이 여고생이 8세 아이를 2017년 3월 어린이 놀이터에서 유인해가지고 집안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를 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 아이는 소년법에 15년이 최고형이고 특정 강력범죄 저지르면 20년형이죠. 지금 20년형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소년법 폐지 논란이 매번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소년법 폐지 논란이 찬반이 치열한데 이런 이슈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무려 40만 건이 넘는 소년법 폐지가 국민청원에 올라와요. 청와대. 이런 부분인데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심각한 범죄라는 걸 몰랐을까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이 네, 부분이 네.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8603 쓰시는 분께서요. 제발 성범죄 처벌 좀 강화해 주세요. 판사분들 당신들 자식이 당해도 그럴 건가요? 뭐 이런 얘기 주셨고요. 0630 쓰시는 분 나쁜 놈들이라 그 정도 표현은 약합니다. 더 이상 미성년자라고 처벌 안 하는 그런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강력한 처벌 필요합니다. 7681 쓰시는 분 백기종 선생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신 이호선 교수님 이 분들의 완벽한 호흡 매주 오늘만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이호선님 왕팬이라고 그러시는데 식구들이 보시는 것 같아요. 또 3401 쓰시는 분께서 사약을 내려주세요 이러는데요. 아 진짜 저는 이런 식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데 성폭력 피해 치료도 결국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고요. 피해자가 상담을 하러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해바라기 센터 직원들이 직접 데리러 가는데 또 가보면 피해자의 엄마가 반대를 하고 그래서 야간 돌봄이나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 엄마를 조금 어떻게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미성년자 12살이면 완전 미성년자인데 형사사법 처벌 대상도 아닌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이런 어린이는 절대적으로 엄마의 그런 모든 의사결정에 따라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왜 이걸 반대합니까? 자기가 못 돌보면 주변에 돌보게 해야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더더군다나 이거 정말 충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욱 충격이었던 것은 교육 당국의 태도였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애가 성적 호기심이 되게 강한 거다. 이 아이가 성적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합의에 의해서 한 거다. 다만 애가 만 13세가 안 됐으니까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는 거지 13세만 넘었으면 처벌도 안 받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교육지원청 관계자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뭐냐면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 더군다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장기적으로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겪게 될 이게 심정적인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밖으로 발현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주변 이 아이를 더 감싸고 있는 이 환경을 보세요. 이 엄마도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적극적 피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같은 여자죠. 거기다가 인생 선배죠. 그리고 보호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해서 야간 돌봄도 보호 조치도 제공하겠다고 하는 어떤 조치도 오히려 마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에 대한 엄마라는 환경과 더군다나 이
사회적 환경으로서 이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애가 성적 호기심이 강한 아이라고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어떤 식으로 방치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이거는 성인지 감수성 빵점이고요. 공감 능력 완전 빵점이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딸이 본인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모든 정황에 대해서 조금의 인지력도 조금의 여러 가지 지적 성찰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여러 상황에 대한 피해 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그리고 생각도 그리고 관심도 공감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너무 놀라운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6635 쓰시는 분께서 아무리 어린 미성년자라고 집단 강간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청법 폐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주셨고 3367번 쓰시는 분은 3만 달러 선진국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왜 이럽니까? 이러고요. 4129 쓰시는 분 고리무원의 아이를 생각한 마음이 아프네요. 엄마의 방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와 격리 및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2226 쓰시는 분은 왜 교육부 다른 선생님들의 언급은 없습니까? 애들에 대한 교육은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 나오셨고요. 0345 쓰시는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학생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딸 같은 아이가 이성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백 선생님 남자로서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백기정 선생님 코 꼬집어서 여쭤보네요. 사실 진짜 격분스럽습니다. 제가 보면요. 경찰청에 그 취재를 해보니까요. 1년에 청소년 범죄가 8만 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120만 건 정도 성인들이 입건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8만 건이 이 청소년 범죄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강력 범죄가 무려 20에서 30%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감호 이탁. 수강명령, 그 다음에 장단기 보호관찰 정도이고 또 처벌을 받아봐야 사실 장단기 징역형을 받으면 뭐 3년, 7년 이렇게 되면 대부분 보면은 단기형으로 또 출소를 하는 경우에 왜 그러냐면 미숙한 그런 어떤 신체, 정신 이런 부분에 사실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고 이 소년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숙한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번 어떤 그 계기를 줘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있었죠. 지난 6월 6일 날 경기도 오산에서 이 안매장된 시신이 발견이 돼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백골 시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해봤는데 15세에서 17세 정도라고 이제 밝혀져서 회신이 돼서 수사를 쭉 했는데 이 아이가 17세 된 아이였는데 가출한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출팸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진술 어떤 범죄에 대한 진술을 잘못했다 그래서 18세 여학생을 시켜서 유인해가지고 이 아이를 살해해서 안매장했단 말이에요. 20대들이 그랬죠. 네, 이제 물론 18세 그 여자 청소년도 끼어 있는 형태거든요. 네네. 이런 측면인데 이런 범죄 1년에 8만 건 이상이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 더구나 잔혹한 범죄가 30%에 육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굉장히 미온적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럼 우리는 뭐냐. 피해자의 인권이라든가 피해자의 어떤 보호, 권리 이런 측면이 너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미약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일선에서 수사를 해보면 네. 자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 살인 피의자는 인권을 엄청 소중하게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사망을 한 피해자는 인권이 온데간데 없어요. 이런 어떤 시스템상의 허점들 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되고 네. 청소년 강력범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봅니다. 3282 쓰시는 분께서 택시 운전기사인데 운전을 못하겠어요. 이러시고요. 또 4329 쓰시는 분도 지금 출근길인데 대리운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1072 쓰시는 분께서 꼭 아이의 입장에서 처벌해 주십시오. 그리고 7833님. 요즘 미성년자는 예전 미성년자하고 다릅니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1312 쓰시는 분. 초중고의 상담사 의무 배치 및 성전문 형사 의무 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4329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특히 이 잘못된 어른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심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고요.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초등학생 6학년도 졸업도 못했어요. 네. 그러면 엄청 어린애인데 얘가 평생 상처를 안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아이들에 대한 트라우마 처리 같은 경우는요? 평생을 갈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아이는 온 세상이 자기를 공격한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를 믿고 가겠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이 아이를 위한 기본적인 뭐 심리 상담은 기본이고요. 안전한 보호자가 필요하고 보호처가 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엄마 결국 이 아이는 치료를 끝내고 나서도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엄마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 엄마의 양육권은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친권을 좀 박탈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사실 갑자기 드네요. 예. 네. 사실은 친권 박탈 부분은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엄마로서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 그 어떤 그 애청자께서 말씀하신 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보면요. 이 미성년 청소년이라고 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와서요. 얘네들이 알아요. 상식적으로. 야, 우리 구속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이러면서 낄낄거리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중한 피해를 당하고 병원에 누워 있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저씨 뭐 우리 왜 빨리 안 보내줘요. 이런 현상이 실제 존재를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전문가 입장이거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야, 너희들은 소년법 적용을 해. 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처벌 받지도 않아. 그리고 이 정도는 구속 안 돼.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교화 목적 프로그램과 교육이 실현이 돼야 되고 또 피해자의 어떤 보호 조치라든가 인권적인 측면 또 어떤 그 피해 회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5835 쓰시는 분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먹먹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3982 쓰시는 분, 학교 교육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909 쓰시는 분은 자꾸 피해자 위주로 말하지 마세요. 가해자가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해자를 그렇게 만든 부모, 학교, 그런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게 된 건지 그 원인을 또 따져봐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7333 쓰시는 분은 매번 반복된 이런 사건 처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5235님은 어머니를 피해자 애들보다 먼저 무겁게 처벌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백기련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출팸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어린이들 집에서 방황하고 잘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해주는 척하면서 그 아이들을 오히려 더 핍박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극단적인 행태까지 저지르는 이런 게 바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 지적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초씩만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당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또 가해 학생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10초씩만 두 분이 각각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또 집에서 부모가 관심 소홀이 가장 큰 비극을 낳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관심을 갖는 이런 대화의 시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만 보완이 된다 그래도 이런 피해에 노출되거나 하는 일이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예. 저는 뭐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나쁜 아이들이고 또 처벌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표면 범죄는 아이들이 저질렀을지 모르겠지만 이면의 공범은 어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면의 공범은 어른들이다. 같이 와닿는데요. 두 번 말씀 들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이 좀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백기정 팀장,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월드컵 2차 예선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좀 전에 우리 뜨거워요, 소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사실은 이제 그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얘기를 다루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예. 엄청 차갑게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소장님이 또 뜨거운 스포츠 뉴스로 한번 다시 분위기를 좀 업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스포츠 뉴스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노 변호사님이 좋아하는 축구 얘기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한다고요? 예. 아, 나를 좋아하는군요. 저를 좋아하시는 거고. 네네. 저기 오늘의 키워드는 그 월드컵 2차 예선입니다. 네, 월드컵 2차 예선이요. 예. 네, 그제 축구협회가 축구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명단이 바로 월드컵 2차 예선에 출전할 선수들의 명단이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제 축구협회가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고요. 이제 26명의 선수들을 선발했는데 이 선수들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나서게 됩니다. 9월 1일에 소집이 되거든요. 소집되고 그 다음 날인 9월 2일에 터키 이스탄불로 출국을 하고요.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9월 5일에 조지아하고 평가전을 치르고 9월 10일에 투르크메니스탄하고 2차 예선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터키 이스탄불에서 벌어지는 평가전 이런 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전은 이제 평가전이니까 중요하지 않고 이기면 좋지만 이 벤투 감독이 평가해보고 싶은 것들, 선수들의 컨디션 점검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 대표팀 기사를 보니까 김신욱 선수에 대한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김신욱 선수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김신욱 선수 뽑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좀 높았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벤투 감독이 김신욱 선수를 뽑을까 안 뽑을까가 이제 관심거리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김신욱 선수는 굉장히 키가 큰 축구 선수예요. 196cm이거든요. 엄청 장신이네요. 예. 네.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도 출전을 했어요. 네. 근데 이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벤투 감독이 축구 대표팀을 맡았는데 벤투 감독이 축구 대표팀 맡은 이후로는 한 번도 뽑지를 않았습니다. 아, 왜요? 왜 안 뽑았을까요? 궁합이 안 맞나요? 선수하고 감독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하고 선수도 일종의 궁합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스타일이 맞아야지 되죠. 근데 벤투 감독은 이 김신욱 감독이 나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뽑았는데 그럼 이 김신욱 선수의 스타일은 뭐냐 하면 네. 자, 우선은 이제 키가 크고 높이의 장점이 있으니까 최전방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 선수들이 한 번의 패스로 그 공을 띄워서 김신욱 선수에게 연결하는 그런 이제 이 플레이를 하는 공격수거든요. 이제 네. 보통 이 타깃형 스트라이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벤투 감독은 이런 공격을 굉장히 싫어해요. 확률이 낮다는 얘기죠. 아, 성공할 확률이? 예. 그때 벤투 감독은 우리 진영에서부터 우리가 준비한 이 전술대로 공격을 패스 연결을 통해서 쭉 아기자기하게 풀어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김신욱 선수가 나의 스타일이 아니니까 이제 뽑지 않았던 거죠. 아니, 그런데 원래 그 훌륭한 명장이라면, 명감독이라면 예. 선수들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 특성에 맞게끔 좀 지도도 하고 내지는 그 특성에 맞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랑 안 맞는다고 내버려두면 아깝잖아요. 아깝죠. 네. 아깝는데 지금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뭐냐면 이 축구 대표팀의 특성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팀이 있고 우리가 매번 이 TV에서 보는 프로팀의 경기도 있는데 프로팀은 선수들이 1년 내내 같이 지내면서 이 감독이 나의 팀을 만들어가요. 훈련을 계속하니까. 같이 있으면서? 예. 근데 대표팀은 같이 지내지가 그렇죠. 않죠. 각지에서 오죠. 예, 그러니까 소속팀에서 잘 뛰는 선수를 소집을 해가지고 대표팀을 만들어서 경기에 나서다 보니까 이 감독이 나의 팀,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조직력을 만들어갈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네. 애초에 내가 원하는 축구에 맞는 잘하는 선수들을 뽑아서 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대표팀을 구성해서 경기에 나서게 되는 거죠. 아, 그런 특성이 좀 있군요. 예. 이렇게 계속해서 돌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럼 이번에는 왜 뽑았습니까? 김신욱 선수?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벤투 감독이 김신욱 선수를 왜 뽑았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시안컵 8강의 교훈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김신욱 선수가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예, 중국 상하이 선화라는 팀에 갔는데 7경기에서 8골을 뽑을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골 감각이 좋거든요. 네. 좋은데 이 벤투 감독이 이 올해 1월에 열렸던 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출전했는데 네. 8강전에서 카타르에 패해서 8강전에 탈락했습니다. 성적이 이제 부진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때 이 벤투 감독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할 때 상대 팀이 공격적으로 나서지가 않아요. 일단 한국이 강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비 위주로 하고 네. 굉장히 밀집 수비를 펼치거든요. 네. 근데 이 밀집 수비를 깨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김신욱 선수가 뛰는 것을 보니 이 김신욱 선수의 이 높이는 네. 아시아권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밀집 수비를 깨는 아주 유효한 이 공격 옵션 중에 하나로 김신욱 선수를 이번에
활용하려고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김신욱을 활용하는 법을 찾아서 이제 맞는 곳에다가 좀 한번 써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온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어요. 우리 김신욱 선수도. 김신욱 선수는 잘 잡아야 되는데 네. 김신욱 선수로서는 정말 이번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가장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 네. 이 벤투 감독의 입장에서는 김신욱 선수의 높이가 아시아권에서는 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월드컵 본선에 가면 안 된다. 경쟁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데 네.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서 유럽팀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 유럽팀의 이 수비수들은 190cm가 넘어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 아시아 팀들하고 얘기할 땐 그렇게 잘하던 김신욱 선수가 월드컵 본선에 가게 되면 못하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극단적인 가정을 하면 이 벤투 감독은 아시아 지역 예선전에서는 김신욱 선수를 충분히 활용하고 월드컵 본선에는 안 데려갈 수도 있죠. 때문에 이제 김신욱 선수 입장에서는 나는 이 키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이 벤투 감독의 전술에 나는 적합한 선수이다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여줘야지 네. 월드컵 본선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신욱 선수처럼 한 명만 키가 혼자 커가지고는 뭐 특별하게 유럽 팀을 꺾을 수 없으니까 예. 우리 같은 경우 그러면은 유럽 팀하고 그 경기를 할 때는 다른 전략을 쓰겠네요. 맞습니다. 키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더독 있죠. 네, 언더독. 우리가 약자거든요. 도전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 유럽이나 이 남미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가 기술이 특별히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체력적으로도 우리가 피지컬이 그렇죠. 앞서는 것도 아니고요. 약하잖아요, 좀. 우리가 네.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까?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역대 우리 대표팀이 이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는 이 색깔 있는 축구를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서 이 감독이 완전히 자기 팀을 만들었을 때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벤투 감독으로서는 지금 자기 색깔에 맞는 자기 전술에 맞는 이 대표팀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벤투 감독이 평가가 사실 좋죠. 지금까지. 근데 예.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너무 편애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거든요. 근데 네네. 편애한다는 얘기는 기용하는 선수만 기용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비판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월드컵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조직력, 팀의 색깔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대표팀은 감독이 자기 팀을 만들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평가전과 지역 예선이라는 경기를 통해서 조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아주 적은 기회에서 조직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만약에 선수들을 내가 발굴하겠다고 경기마다 선수들을 많이 교체를 하면 조직력을 갖춰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일단은 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 주축 선수들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이 경기마다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2명이나 3명 정도의 선수들만 교체하고 테스트해 나가면서 이 기본 방향은 자기의 전술대로 대표팀을 쭉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모험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일단 이제 안전지향적으로 어느 정도는 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한두 명을 좀 더 발굴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시도해보는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겠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똑같은 언론인데도 네. 이 벤투 감독 같은 이런 스타일은 우리가 좀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역대 지금까지의 감독들은 월드컵 한 개막 3, 4개월 전까지도 계속 선수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언론이 뭐라고 비판하냐 하면은 네. 월드컵 앞두고도 아직 베스트 11에 선정이 안 됐다. 언제까지 실험만 할 거냐. 네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언론이 쓰는 게 똑같은 걸 보고도 참 이때는 이렇게 비난하고 또 다른 때는 또 다르게 비난하고. 근데 그게 역할이기도 하죠. 언론의 네,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하면 온 국민이 다 축구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독이 너무 간섭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벤투 감독이 공헌한 축구가 뭔지 잘 몰라요. 한번 알려주세요. 하나만 가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빌드업이거든요. 빌드업. 예, 빌드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네.
우리가 준비한 전술대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공격을 전개하는 능력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이 강한 팀을 만나게 되면 패스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압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공을 돌릴 수 있게 내버려 두지를 않고 네. 계속 압박을 하니까 이 압박을 견뎌내는, 극복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한 대로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감독을 평가할 때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감독이 만들어가는 팀을 공헌하는,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를 해 나가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네네. 이 과정이랑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 선수 이제 2차 예선에 나가는데요. 예. 2차 예선은 결국은 12개 팀이 4.5장의 본선 티켓을 놓고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차 예선의 의미가 뭡니까? 한마디로. 2차 예선의 의미는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아, 한마디로. 예. 깔끔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범인은 아이들이지만 숨겨진 공범은 어른들이다. 오늘 3부에서 말로 하기도 끔찍한 사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신 이호상 교수가 얘기한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저지른 이런 끔찍한 범죄, 이 사건의 숨겨진 공범은 어른들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아프고 어두운 균열들을 못 본 채고 내버려 두면 결국 가장 약하고 소외된 누군가가 그 틈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 틈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우리 사회의 틈을 메울 수 있는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